또 살아가는 환경들이 조금씩 틀려서 건강 기준을 잣대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일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또 직장 환경이라든가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또 집안 환경도 다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듣고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기준이 있어야 뭘 지키죠.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죠. 남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현혹되기 쉽고 우르르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 기준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럼 건강을 잃죠. 그래서 아는 만큼 건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주 정도 접어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은 루틴이잖아요. 습관이죠. 건강은 습관이에요. 사실 올바른 습관이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건강한 습관으로 정착이 돼서 그대로 루틴을 지속하면 당연히 건강하죠. 그죠? 그래서 건강은 좋은 습관을 내 몸속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 루틴이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몸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수시로 아프고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까? 이것은 건강 루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 루틴이 깨졌기 때문에 건강 루틴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보통 처음에는 진정성이 있죠. 나 이번엔 좀 해봐야지. 그리고 정보도 많고 또 내가 의지도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2, 3주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우리 건강교실도 지금 진행하는데 처음에 마음먹었던 거하고 약간 또 해이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해이해질까? 이게 왜 그래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나 혼자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심하고 나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건강 기준이 없어서 매번 흔들린다고 얘기했죠. 또 소비자랑 같이 들어요. 근데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하면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가이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아마 본인도 있으시지만 또 소비자나 지인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말은 하지만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까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또 요요고 하다가 빠진다 그러고 뺀다 그러고 디톡스 한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뭐 이렇게 깨지고 하면서 내가 뭐 늘 그렇지 뭐 이렇게 난 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강이 저런 거예요. 그죠? 병원에 드나들고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건강 때문에 또 염려 끼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일반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 건강 루틴을 지속하려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건강도 자기 건강도 못 챙기고 지지부진해지고 또 뭐 소비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고 뭐 본인도 한다 그러고 보니까 식사 엉망이고 한다 보니까 커피 못 끊고 아이스크림 먹고 냉면 먹고 맥주 먹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 신뢰가 안 가겠죠. 그죠? 본인도 관리 못하는데 누구를 관리해 주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뢰가 사업까지 흔들린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통 겪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제 생각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90%가 저러고 있을 거예요. 발전이 없지, 그죠? 늘 그 모양
그 상태예요. 건강 루틴을 지속해야 되려면 성공 방정식은 뭐냐면 저희도 이제 우리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럴까? 보면 이거예요.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니고 구조 문제예요. 내가 어떤 의지로 내가 뭘 해보겠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맨날 의지만 강할 수 있어요. 이 오픈건강교실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한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건강사업의 성공 포인트가 있어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몸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관계를 소비자와 지인들과 좋은 관계, 모범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실천하는 건강은 선택이죠. 근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건강은 선택이 아니고 내가 의무고 책임이고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다가 뭐 미팅에도 늦고 뭐 자료 준비하면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발표할 자료 준비하지도 않고 뭐 세미나 같은 데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파트너가 좀 똘망똘망한 사람이 생기면 긴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이렇게 눈치 보이니까 막 이렇게 자세가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게 그런 환경이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건강교실은 건강 루틴을 개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게 아니라 소비자나 지인이나 또 함께 해가는 사람들과 같이 들음으로써 내가 역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이걸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내 역할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안에서도. 그런 분들은 성공해요. 그래서 오픈건강교실은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 건강 루틴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수많은 건강 공부를 해요. 근데 그 건강 공부를 하는데 자기 혼자만 공부하지 다른 뭐 소비자나 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공부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건강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업자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늘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서 또 실력이 쌓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비자들이나 지인들이 오픈해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챙기면서 네트워크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픈건강교실은 나 혼자 듣는 게 아니고 듣다 보면 이건 내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리더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비자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런 부분이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강의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오래가고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건강사업도 좀 더 늘려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건강교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픈건강교실 10주 과정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하면서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그죠? 우리가 건강이 이렇게 몇 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건 잔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의식이 깨우쳐지고 원리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해서 자기 몸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주차 꼭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평생 유해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 배웠어요. 근데 배우면 그 중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당장은 디톡스 아니지만 일단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내 몸무게가 정상보다 좀 높다 또는 체지방률이 좀 높다 그러면 뭐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습관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고 있다. 근데 과체중이다. 배는 나온다. 살은 찐다. 그럼 미련하게 세 끼를 다 먹어요?
그럼 뭐 아침이라도 간편하게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톡스하는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디톡스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죠? 또 그룹마다 집단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3주를 해야 되는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디톡스를 할 때 포인트가 뭔가? 저열량. 그래서 세포의 자가 포식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칼로리를 제한한다. 그렇지만 단백질을 제한하면 안 되는데 단백질은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근육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야 요요가 없다.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지방에 녹아있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는데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장 관리가 핵심이다. 장 관리의 핵심은 유산균과 식이섬유다. 그게 빠진 디톡스는 그게 빠진 다이어트는 요요를 부른다. 단백질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는 근육을 훼손시킨다. 그래서 요요가 온다. 동물성 단백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본적인 원리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켜 보시는 거예요. 4주차의 생활용품과 경피독, 세제용품, 화장품 이런 거 피부로 들어가는 독이 있네. 내가 건강이 신통치 않아. 이것저것 체크해봤더니 내가 치약에 문제 있을 수 있겠네. 샴푸에 문제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자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요? 그럼 몇 분이나 한다고? 생명이랑 바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배우고 이거는 내 원칙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하나 교정해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주부터 10주까지 이렇게 쭉 들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안 좋아지는 게 기적인 거야. 그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 제가 옆에서 거들여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출된 분들 이외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문자하고 또 물어보고 하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께 다 대응해 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카톡을 좀 넣으면 좀 기다리시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혼자지만 저는 뭐 100명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문자 넣어주시고 카톡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 물과 냉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물, 그래서 사람은 70%가 물이고 식물은 95%, 동물은 80%가 물이다. 그랬어요. 물이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잘 알아요? 정말로 잘 알아요? 물에 대해서?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다 그랬죠? 세포는 뭘 먹고 산다 그랬죠? 피. 피의 80% 이상이 물이에요. 혈액에. 그리고 혈장의 액체 성분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뭐 91%, 2% 그러죠. 그 중에 7% 정도, 8%가 단백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단백질이고, 또 그 혈액 내에 7 내지 8%가 단백질이고, 0.1%가 당인 거 아시죠? 0.9%가 나트륨인 거 아세요? 우리가 탄수화물 엄청나게 먹죠. 근데 혈액에는 0.1% 정도야. 그게 정량이야. 그 이상 넘으면 당뇨예요. 이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은 7 내지 8%라니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이유예요. 단백질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이야. 그럼 혈액에 상당 부분이 물인데 물을 엉터리로 먹으면 혈액이 깨끗해지겠어요? 여러분들 음식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요. 물이 엉망인데. 그죠? 그런 물은 순수한 물도 있지만 음식에 들어가 있는 물들도 사실은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혈액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영상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예외일 순 없죠.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등을 포함한 물, 즉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음료수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죠.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73톤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불과 30초 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닿는데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피부에, 20분 후에는 장기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분이면 인체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 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 내 여러 화학 반응의 용매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수분이 2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4%가 손실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10% 이상 손실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셔도 물 중독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새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 스트렌지는 물을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해 화장실에 가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다가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이렇게 물 중독이 사망까지 불러온 이유는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면서 의식저하와 쇼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은 너무 안 마셔도 문제, 너무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잘 마시는 법이 있을까요? 자, 물을 마셨을 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어떻게 돼요? 묽어지죠. 그리고 미네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특히 나트륨 같은 비중이 낮아져요. 그죠? 아까 나트륨이, 보통 여러분들 그 링거액에 보면 나트륨이 0.9%, 당이 0.1%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0.9%니까 물을 계속 먹으면 당 농도도 낮아지고 당연히 나트륨 농도도 낮아지는데 나트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네랄 중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얇아지면 저렇게 물 중독에 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쇼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 많이 마시면 소금을 먹어줘야 돼요. 그죠? 농도를 맞춰줘야 돼요. 농도를 아는 방법은 궁금하면 여러분들 그 염분 체크, 염도 체크기가 있어요. 간할 때 이렇게 온도계처럼 그런 것들 해서 오줌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너무 낮으면 문제가 내가 너무 염분이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다. 왜? 아까 혈액의 80% 그죠? 물이기 때문에 혈장의 91%가 물이잖아요. 그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지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더뎌지고 음식물 분해, 노폐물 배출, 독소 해독 이런 거에 다 물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수분이 부족하면 볼장 다 본 거야. 갈증이 일어나죠. 소화도 안 되죠. 소화가 왜 안 돼요? 소화하는데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해독하는데 물이 필요하죠. 혈중 농도도 유지가 돼야 되죠. 물이 부족하면 담석, 결석 이런 거 잘 생기는 거 아시죠? 뭉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이 그래 물이 중요해.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가 적게 마시는 게 좋은가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죠. 건강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냉각 문화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에어컨, 냉장고, 찬물, 또 각종 음료, 드링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마시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노동은 안 하고 움직이지는 않고 저런 걸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뇌예요. 혈액이 많이 있으니까 뇌. 그리고 심장과 간이 피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일을 많이 하는 장부죠. 그래서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심장과 간 이렇게 있죠. 이게 삼각구도예요. 그래서 여기엔 열이 많아요. 이 아래 위로 순환이 돼서 이제 하반신 쪽은 차죠. 신장 방광은 차죠. 물을 다스리는 장부기 때문에 아래 위로 소통이 되면서 이제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위로 놀고 아래로 따로 놀아요.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 심화되는데 그러면 얼굴이 불쾌해지거나 머리나 상체가 상기되고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또 하체는 차가워서 손발이 시리고 이런 순환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물을 과다 섭취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물 중독이란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인체의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서 현기증,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의 물 마시는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일상을 다시 관찰해 보기로 했다.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김미성 씨. 식사를 마친 뒤 물을 한 잔 마시더니 연급 후 또 한 번 물을 마셨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매운 것을 많이 먹다 보니 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매운맛이 물을 자꾸 땡기게 하니까 제가 이 매운맛이 물로 인해서 희석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있어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일부러라도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은 챙겨 마신다는 김미성 씨. 이번엔 김계옥 씨의 일상을 살펴봤다. 운동을 하는 와중에 목이 말랐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 제가 가게 있을 때에는 500ml 생수통으로 5배에서 6번 정도 마시거든요. 집에서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도 제가 하루에 4, 5리터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반 성인의 물 섭취 권장량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이지만 두 사람의 경우 권장량을 초과했고 한 번 물을 마실 때에도 2~3컵 정도 연달아 마시고 있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서는 이를 대사하면서 과잉 독소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포는 수분을 끌어들여 독소를 묽게 만들어 배출시키려는 일종의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물을 계속 과다하게 찾게 만들어 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체내에 물이 공급되면 세포는 수분을 빨아들여 독소를 희석시키고 노폐물을 신장에서 정화시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김미성 씨와 자극적인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김계옥 씨처럼 나쁜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체내에서 독소가 과잉 생성되고 자꾸 물을 찾게 만든다고 한다. 문제는 독소 배출을 위해 물을 과다 섭취하다 보면 수분을 빨아들이는 세포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고 체내의 수분 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때문에 부종을 일으키고 혈액까지 너무 묽게 만들어 현기증이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듯 물을 더욱더 섭취하게 만들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장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위장부터 시작해서 식도부터 다 차지죠. 장이 차지면 소화가 안 되고 흡수력도 떨어지고 또 장 활동도 떨어지겠죠. 유산균도 활동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탁해지죠. 그러면 그래서 장이 차면 살이 찌고 탁한 혈액이 들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도 질병이 생기지만 물이 넘쳐도 병이 생긴다. 그래서 몸이 냉하면 수분으로 나오는데 그게 진물, 콧물, 설사, 염증이다. 이것을 수독증이라고 하죠. 물이 독이 되는 병. 그래서 물도 적당하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사항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김소영 채널 H에서 물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댓글들 보면은 물 마시는 게 너무 좋긴 한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게 돼서 되게 불편하다요?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 하게 되면 첫째도 둘째도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정말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특정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수분의 순환이라든지 배출 능력이 저하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 물이 적세적소에 들어가야 될 때는 흘러가지 않고 물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상 증상을 야기시켜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물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4그룹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기도 하죠. 이유 없이 붓고 피곤하고 체중도 불어나는 것 특징인데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 근막이라든지 심장에 쌓는 막까지 물이 차가지고 내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생기는 부종 은 그냥 부종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그냥 부종은 눌렀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손가락 자국이 남는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생기는 부종은 땡땡하게 부풀어 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이걸 비함요 부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눌러도 워낙 땡겨갖고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종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함요 부종이 있으신 분들 물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부종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이 간 경화가 많이 진행된 분들이십니다. 간 경화가 오래된 환자에게 왜 복수 차는 증상 나타나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알부민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부민은 혈장의 삼투압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먹은 물, 수분이 몸에 곳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돼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수분 함량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몸속에 쌓인 수분이 복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배에 복수가 차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수가 차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심하게 되면 폐로 물이 가는 폐부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숨이 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셔야 하는 물의 양은 개인의 어떤 증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부전증 진단받으신 분들인데요. 만성 호박병이 있으신 분들은 물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에 부전을 줄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신부전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물이 몸에 쌓이기가 쉽고 또 부종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물이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 폐로 물이 가는 폐 부종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투석하시는 분들, 투석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면 알부민의 생성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각 장기로 이렇게 배분되지 못하고 복강으로 올라가서 복수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치 선생님께서 드셔야 되는 물의 양을 상당해 주셨을 거예요. 절대 그 양을 꼭 지키도록 하시고 갈증이 날 때만 정해진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심부전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부전하게 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심부전 환자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량이 어때?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면 혈관에 계속 정체가 되고 혈관 압력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수분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폐 그리고 뇌로 흘러가서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역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분들 오늘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 두 번째, 간경화 있으신 분들, 세 번째, 심부전증, 네 번째, 심장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물을 적게 드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나의 자기 자신의 소변량이 있죠. 소변량에 플러스 1리터 정도를 더한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상의 정도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인별 물 섭취량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저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 몸이 다운된 사람이죠. 간경화, 또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물을 그러면 어떤 물 마셔야 되는가? 찬물을 마시면 차지죠. 신장 방광이 차지면 이 방광이 자궁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궁이 차져요. 그럼 염증이 생기고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전립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 자궁이나 전립선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물 대신 여러분들 맥주 또 시원하게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궁이나 전립선 다 안 좋죠. 또 커피 자주 마시는 사람도 들어가면 결국 식어요. 그래서 자궁이나 전립선 안 좋아집니다. 방광은 배뇨기관뿐만이 아니라 보일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방광이 냉하면 위아장도 차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몸속은 따뜻해져야 되는데 차게 하면 안 좋죠.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 찬물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한 경우 아주 한 떼약볕에 너무 이렇게 과열이 돼서 몸이 과열이 돼서 순간적으로 마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물은 차게 먹으면 안 좋다라는 거. 얼음물 이런 거 찾잖아요, 그죠? 심장, 간이 부담이 된 사람들이 열이 있어요, 몸 안에. 그래서 자꾸 시원한 걸 찾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죠. 악순환이 되죠. 삼투압으로 물이 들어가요. 우리가 물 먹은 것들은 배설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포 내에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을 빼오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삼투압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우리가 모터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럼 물 마시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물에다가 배추 넣고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쪼그라들잖아요. 물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배추에 있는 노폐물들이 쭉 빠져나와요. 소금물로. 그게 삼투압이에요. 즉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삼투압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게 삼투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해요. 그럼 식사를 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세포의 농도는 낮아지죠. 그럼 세포에 있는 노폐물이 식사할 때는 혈액으로 빠져나와요. 그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물을 벌컥벌컥 먹어버리면 어때요?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죠. 그럼 혈액의 농도와 세포의 농도가 동일해져요. 그러면 삼투압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오줌으로 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면 매운 거 먹고 짜게 먹고 해가지고 물 이렇게 들이키면서 먹는 사람들 있죠. 저런 사람들은 몸무게 안 빠져요. 계속 늘어요. 미련하게 먹는 거죠.
삼초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이 좋다고 계속 먹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삼투압이 서로 균형을 맞춰지죠. 그때 물을 마시면 혈액의 농도는 낮아지고 세포의 농도는 그대로 있으니까 높아지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러면 그때 마신 물은 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일 때 물을 마시면 세포로 들어가고 음식을 먹을 때는 세포에 있는 노폐물이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신장 방광을 통해서 걸러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쉽잖아요. 그럼 언제 물 먹어야 되는지 아시죠? 공복에 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물 마시면 안 돼요. 그럼 혈당도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당이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혈당의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럼 인슐린이 확 나오죠. 그럼 물 마시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밥 말아 먹고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아닌 거예요. 건식 식사를 따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당연히 마셔야지. 밤새 땀 흘렸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어떻게 돼요? 수분 부족이죠? 그럼 물 마셔줘야지. 얼음물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뭐 해독하고 뭐 밤새 땀 흘리고 조혈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물 필요하죠. 단백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단백질 먹는 거예요. 이 물은 공복에 갈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마시면 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갈증 느끼기 전에 마셔야 된다. 갈증 느끼면 너무 늦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들을 보고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은가? 그럼 오줌을 보면 돼요. 오줌 색깔을. 오줌 색깔이 너무 허옇게 나온다. 너무 투명하게 나온다. 그럼 물 많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독하게 나온다. 그럼 물이 너무 적은 거지. 적당히 연한 갈색, 이렇게 오줌색 있잖아요. 연한 갈색. 그런 색깔 농도로 마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맞는 물의 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잠자기 전에는 물 마시면 자꾸 싸니까, 중간에 깨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이제,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멈춰라. 따뜻한 물 마시고 오줌을 싸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누워라. 해독, 조혈, 복구하는데 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 언제요? 새벽 서너 시쯤 되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오줌이 매렵죠. 그래서 새벽에 깰 수 있다. 그래서 춥게 자는 사람들, 체온이 떨어진 사람들은 저때 또 깰 수 있어요. 뭐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중간에 몇 번 깰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물 마셔야 되는가? 혈액에 pH가 7.4예요, 평균. 7.4 전에 약알칼리수를 마시는 게 좋다. 우리 자연의 지천에 흐르는 물의 산도가 다 이와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주변에 이렇게 산천에 흐르는 물을 마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피의 농도랑 같기 때문에, 피의 산도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뚫고 바위 뚫고 돌멩이 사이로 빠져나온 이온수, 뭐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이 좋은 거예요. 샘물이 오염이 돼서 못 마시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공장이나 또 우리 생활하수, 공장 폐수, 또 오줌똥 싼 거 이런 것들이 물에 흘러 들어가서 강물에서 우리가 강물을 퍼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균하고 소독하고 해서 집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하여튼 물이 많이 오염이 돼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수질 오염이 화학물질이 녹아서 생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서 흐르는 물은 마시지만 일반 노천에 흐르는 물은 마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수돗물, 생수, 정수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수돗물이 안전할까?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요. 수돗물이 안전하죠. 처음에는 정수시설에서 걸러낸 물은. 근데 이게 가정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그 안에 염소 소독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것들이 또 날아가고 하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을 조심해야죠, 그죠? 염소가스는 이제 안 좋죠, 원래. 날려서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물 같은 경우는 전부 강물을 푸죠. 강물인데 뭐 상류 쪽에서 퍼온 물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하류 쪽에 또 한강에서도 뭐 노량진이나 저기 김포나 뭐 이런 쪽의 물은 이게 하류 쪽이잖아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상류가 그냥 팔당이고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거기도 오염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물을 푸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죠, 물을.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데는 수돗물을 쓰지 않고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염소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을 마시면 염소 안 쓰는 쪽 있죠. 거기는 지하수를 퍼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돗물 좋은데 배관이 문제다.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돗물 문제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수돗물을 틀면 이렇게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수도관이 원인입니다.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은 지하 상수도관을 통해 온 뒤 건물 내부의 관을 거쳐 수도꼭지로 흘러나오는데요. 이 옴내 급수관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인 건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하 상수도만 관리할 뿐 옥내급수관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권문정 씨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수돗물에선 매번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용 급수관을 바꾼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녹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해서 아침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는 물을 틀어놓고 권 씨의 집 수돗물을 받아 수지를 검사해봤습니다. 먹는 물 기준치로 보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구리와 아연, 철이 검출됐습니다. 권 씨는 최근 개인적으로 급수관 세척 공사를 했습니다. 관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주변에 오염물질이 있다든가 하면 그 관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학교와 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건물 내 급수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주기적으로 상수도의 수질을 관리하고 급수관을 바꾸거나 씻어야 하지만 그 의무는 일정 면적 이상 시설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의무 대상이 한 곳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가끔 실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는 있어요. 정부는 4년 전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은 면적이 하여튼 감안해서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정수되지 않은 물은 안전하지 않다, 뭐, 그러는데, 사서 마시는 생수? 비싸죠. 치수원 오염으로 안전성을 위험받고 치수원이 거의 같은 쪽에서 나오는데 라벨만 달리 붙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모든 생수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왜냐면 플라스틱 페트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생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돗물도 끓인 물도 생수도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정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정수 방식에 따라서 또 하늘과 땅만큼 물의 질이 차이가 나니까 잘 선별해야 된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얘기 많죠. 생수병에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많이들 사 드실 텐데요. 1리터 생수 한 병에 무려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사 마시는 생수.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수병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어서 플라스틱 소비량을 늘릴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에 파는 3가지 상표의 생수를 가져와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1리터 생수병 하나에 평균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는 11만 개, 많게는 한 병에 37만 개까지도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So our research found that there are, on average, a quarter of a million particles, including both microplastics and nanoplastics, per liter of the bottled water. 대표적인 성분은 생수병에 쓰인 페트 입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일론의 일종인 폴리아마이드였는데 물을 정화하는 데 쓰인 필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달리 나노 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아 위장이나 간 등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심장이나 뇌로 들어갈 위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수 좋아하시잖아요. 맑고 깨끗하다고.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인체가 섭취하는 데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생수예요. 생수에 아까 보니까 생수 만드는 페트병 자체에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터 장치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 필터 싸구려를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하루에 섭취하는 양의 상당 부분이 생수에서 나오는 거다. 생수, 그거 안 마시는 게 좋겠죠. 그죠? 플라스틱 안 먹으려면. 자, 지금까지 그럼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 방식이 크게 역삼투압, 중공사막, 압축활성탄, 자외선 살균 방식. 대부분 이제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자외선 살균 방식을 쓰는 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역삼투압, 중공사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압축활성탄 좀 간혹 있고. 자, 역삼투압과 중공사막은 일단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압축활성탄은 이제 탄소, 활탄 있죠. 탄을 이렇게 갈아서 압축해가지고 넣어서 걸러내는 것들. 중금속이나 유해학 물질을 부분적으로 걸러낼 수 있지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못 잡아낸다. 뭐가? 다 역삼투압, 중공사막, 압축활성탄 다 마찬가지. 미세 플라스틱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내면 미네랄이 없어져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게 잡는 게. 또 자외선 살균 방식 이런 것들은 살균 필터가 없으면 자외선 그런 필터가 없으면 힘들죠. 자, 그러면 역삼투압이 뭔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역삼투압, 그죠? 아주 조밀한 필터로 물을 걸러낸다. 그래서 증류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에는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pH가 자연적으로 7.4 정도 맞춰지는데, 역삼투압 물은 증류수기 때문에 pH 5나 5.5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물을 물고기한테 주면 물고기가 죽어요. 물고기도 죽고 화초에 물을 줘도 화초도 죽어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혈액이 산성화되고 사람도 부족한 미네랄을 뼈속에서 빼내서 산도를 맞춘다. 그래서 뼈밀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조혈이 안 되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암을 유발하고 각종 미네랄 부족을 야기한다. 물속에 미네랄이 얼마나 있겠냐.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물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이제 역삼투압의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요새 역삼투압이 잘 안 팔리는 거 아시죠? 그래도 보급이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물을 마실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또 신뢰하고 있었다.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돗물은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역삼투압이요. 역삼투압, 네. 역삼투압 방식 선택한 이유는 깨끗하니까요. 깨끗하니까. 네. 멤브레인 필름이 들어가가지고 역삼투압 방식이라 우리가 국내에 중금수까지 걸러지는 제품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소아과 전문의인 김용원 박사. 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네랄이다. 그런 어떤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좀 결핍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는 물이 중요하다. 태아는 인체의 95% 이상,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20-30%의 세포가 70-80%의 물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인물이 특히 또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신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녀 역시 정수기를 설치해두고 있다. 이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 조리에도 사용한다. 딸에게 먹이는 분유도 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있다. 미네랄이 전혀 없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 이 물로 탄 우유를 먹여도 괜찮은 것일까? 어른들인 경우에는 다른 반찬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 보충이 되지만은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영아들이나 그런 학동기 아이들에게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또 아연 또 철분 또 이런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이렇게 상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진다든지 또 성장에 지연을 온다든지 또 어떤 성격의 이상 같은 걸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 미네랄 물에서 배양된 세포가 정수기 물에서 배양된 세포보다 훨씬 붉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네랄 물의 세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세포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네랄은 세포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If you have a water without minerals outside a cell, it will leak out minerals. 독일 본대학 수질연구소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의 식수 기준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박테리아와 세균 기준치를 초과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수기 물이 미네랄이 전혀 없는 산성수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정수기 물은 독일 음용수 기준에 미달이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였다. Weil ein gesundes Wasser durchaus auch Mineralien enthalten muss, die auch für den Körper wichtig sind. Wenn das Wasser vollständig entmineralisiert ist, dann bestehen hier durchaus 자, 독일에서는 음용수 기준의 불합격이에요. 세균은 많고, 그러니까 역삼투압 필터도 세균은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죠? 일반 필터보다는 좀 더 걸러내겠지만 세균이 많다. 그리고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팔리잖아요. 아직도 팔리죠 지금. 역삼투압 정수기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대다수예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을 마시면 금붕어가 죽고 하초물이 죽는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뭐. 근데 그러면서 건강식품 먹어요 또.
비타민이나 영양제들은 먹죠. 미네랄은. 저 물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공 사막 방식, 사람의 혈액을 걸러주는 인공신작 투석기의 필터를 사용한 정수 방식이라 해서 신장 투석 들어감이 필터로 하는 거예요. 중공사막. 그래서 역삼투압 필터보다는 조금 느슨해요. 그래서 미네랄은 통과를 시켜.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질소 화합물이나 몇 가지는 또 걸러내지 못하는 게 있고, 이게 계속 필터가 막혀가지고 자주 갈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 잠깐. 한우영민 선생님께서 드시는 정수기 물부터. 네. 들어와라. 있을까요? 미네랄이 있어야 불이 들어와요. 역삼투압 정수기 안 들어와요. 있을까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죽은 물이에요. 빨간색 그것뿐이야. 예. 그럼 미네랄이 없는 물을 드시고 계셨던 거죠? 미네랄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네. 것이죠. 그러면 다른 쪽도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그건 누가 먹는 거예요? 정수. 물 들어왔어요. 정수.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들어오죠? 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안에 충분한 양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함유돼 있다는 있다. 것이죠. 진짜? 신기해. 정수 방식에 따라서 미네랄이 있고 없고가 달라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정수기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정수기물 연구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는 역삼투압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공사막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로 미세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유산균, 중금속까지만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미네랄까지 모두 거르고 있는 거죠. 네. 워낙 미세한 필터이다 보니까 이제 중금속, 미네랄 할 거 없이 모두 빠져나가고 수소물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중공사막 방식의 경우에는요, 미네랄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중금속은 걸러내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자, 보셨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역삼투압이나 중공사막이 많아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역삼투압 안 좋다니까 조금 구멍을 느슨하게 해서 중공사막 형태로 팔죠. 근데 중공사막이 아까 질소화합물이나 일부 중금속 같은 것들, 이 필터가 굵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게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같은 거 잘 못 걸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압축활성탄은 수술 압축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술 넣으면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걸 다 흡착한다고. 근데 수술 구멍 사이에 이렇게 물이 관통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바짝 이렇게 다져서 압축해가지고 물이 함부로 통과되지 않게 해놓은 거죠. 유해화학물질은 걸러주고 몸에 유익한 미네랄은 통과시켜야. 단 좋죠, 그죠? 좋은데 이제 한계는 아까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못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방식에 따르면 압축활성탄이 제일 좋은 방식인데 문제는 살균이 안 된다는 거죠. 자외선 살균 방식을 합쳐놓은 게 제일 지금 나와 있는 정수기 중에서 이게 최고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또 유해화학물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전부 물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산업환경이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많이 오염이 돼 있죠. 또 유해화학물질, 농공업 용수,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또 오줌 똥 싸고 이런 것들, 약 먹고 오줌 똥 싸고 이런 것들 다 물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자외선 살균 방식이 필요하다. 그 미국이 한때는 자외선 살균 방식이 없었어요. 미국이 특히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에서 미국 정수기는 되게 쌌거든요. 한 20몇 년 전에, 한 25년 됐나? 한국 정수기는 비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 정수기는 싸고. 왜 그러냐? 정수 방식이 틀려요. 틀린 게 아니라 자외선 살균 방식이 미국에는 없었어요. 안 붙였어요. 근데 한국에는 붙여서 나왔어요. 수질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비쌌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외선 살균 방식이 미국에도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정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 환경이 많이 오염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게 수돗물이 급수원이 강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산성수 나쁘다고 막 그랬더니 알칼리 이온수가 어떠냐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를 또 광고 업체들이 또 일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알칼리수가 마치 좋은 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익한 미네랄이 녹아있는 물이 자연적으로 산도가 pH가 알칼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마시면 알싸알싸하고 약간 쌉쓰리하고 그런 맛이 있잖아요. 이게 미네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게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건데, 알칼리 이온수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이온과 산소이온으로 분리해서 한쪽 물에 수소이온을 더 집어넣으면 알칼리수가 되는, 임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환원이 되는데,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합성 알칼리수. 그래서 이 알칼리 이온수기는 사실 정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치료용으로 나온 의료기기인데, 위산과다 위염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치료용으로 나온 건데 이걸 일반인들이 먹죠. 그러면 문제가 돼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알칼리 이온수기, 물론 알칼리 이온수기도 많은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알칼리 이온수기는 대부분 전기분해거든요. 이 전기분해를 하는 것은 좋은 이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마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미네랄, 내 몸이 알칼리로 돼 있다라고 착각을 주는 것 같아. 그러면 미네랄을 흡수하지 않고 버려요. 그래서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칼리 이온수기 혹시 쓰시는 분들은 내가 먹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 그럼 물 바꾸세요. 영상 보겠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기가 뭔지. 오늘 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이거든요. 만약에 저보고 물을 먹고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질문한다면 예입니다. 물을 먹고 암을 고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게 말이죠. 물은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물의 양을,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의 양을 보충해주지 않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만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에 대해서 그 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은 말이죠. 우리 인체에 약 70여 가지의 미네랄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물속에 있는 그 각종 다양한 70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은 건 많은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다양하게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물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관을 타고 오면서 낡은 배수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저장고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수기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능이 역삼투압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삼투압이라는 기능은 무엇을 하기 위한 기능이냐면은 혹시 물 속에 있을지 모르는 중금속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로 현재 역삼투압 또는 이온교환 수지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첨단 현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이 역삼투압이라는 기술이 중금속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있는 모든 영양성분을 싹 다 뽑아내고 100% 초순수수, 진짜 깨끗한 물이죠. 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물을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속에는 70여 가지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데 그 70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70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갈칼리수부터 시작해서 이온수, 수소 풍부수, 또는 생수, 육각수, 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야갈칼리수입니다. 이 야갈칼리수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것들이 뭐냐면은 수소 풍부수, 산원수, 비온수 그런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이 논리는 뭐냐면은 곡류나 고기 성분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산화가 되면서 산성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갈칼리의 물을 먹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서 보통 그 사람들로 얘기하는 pH가 약 7.8에서 8.23 정도의 야갈칼리수 물이 우리 인체에 좋다라고 해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숨겨진 진실이 이런 겁니다. 원래 말이죠. 전 세계 장수촌을 가보게 되면은 장수촌에서 먹는 자연의 우리의 물은 전부 pH가 7.8에서 8.2에 되면 전부 야갈칼리수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물. 그리고 깊은 샘물에서 우물물에서 돌멩이와 함께 섞여서 돌멩이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칼슘 성분과 마그네슘 성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동적으로 pH가 야갈칼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경수입니다. 경수, 센 물. 경수가 뭔지 아십니까? 빨래가 잘 안 되는 물이에요. 비누를 풀었을 때 위에 허옇게 뜨는 거 있죠? 그게 비누가 들어가서 기름을 공격해야 되는데 비누가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격해서 위에 허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수를 빨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물인데 실제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경수가 바로 자연히 우리한테 주는 약알칼리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약알칼리수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져 있느냐면 보통 약알칼리수를 만드는 정수기를 보게 되면은 안쪽에 보게 되면 전기분해를 합니다. 전기분해를 해서 물을 분해하게 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오는데 수소기체가 나오는 쪽에는 알칼리물이고요. 산소기체가 나오는 물은 산성수라서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pH가 저렇게 되도록 만드는데 그 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알칼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위에는 위산이 나오는데 위산은 pH가 약 2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강산입니다. 살균작용도 하고요. 특히 단백질을 자, 영상 보셨죠?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기는 미네랄이 많아지면서 안 좋은 성분들을 다 걸러내고 미네랄이 많아야 되는데 미네랄로 넣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 이온을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합성 알칼리수라고 해서 팔죠. 정수기 비싸더라고요. 저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저런 거 좋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원리상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형태로 또 수소 기체를 만들든 미네랄 넣어 집어넣어서 넣든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의 전기분해 방식은 하여튼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좋은 정수기의 조건 보면 염소와 미세 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이 제거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염소는 세포막을 95% 이상 손상시킨다. 그랬어요. 좋은 정수기 조건. 그래서 염소 없어져야죠. 미세 플라스틱 제거해야죠. 근데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니까 미네랄까지 없어져. 신종 오염물질, 약 먹고 이상한 물질도 계속 개발이 되니까 약이 그 안에 그거 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염소는 당연히 걸러내지만 미세 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 중금속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과 신종 오염물질은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것들은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이것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저런 것들이 좀 심각하죠. 성인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무게 약
5g 정도 일주일에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라는 거예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과 신종오염물질까지도 걸러내야 되죠. 월은 4주 치면 5, 4, 20g이 넘죠. 20g이 넘는 게 칫솔 한 개 플라스틱이 양이 20g 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보통 칫솔 한 개를 먹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용카드 한 장씩 먹는다. 이런 거예요. 저게 다 신장에 부담이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 먹는 양,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영상으로는 제가 노트에는 올려드릴게요. 자, 둘째, 살균이 제대로 돼서 처음에는 아까 오염물질 다 제거해야 된다. 근데 오염물질 중에서 염소는 비교적 쉽게 제거가 되지만 미세 플라스틱과 신종 오염물질은 걸러내기가 되게 힘든데 그거를 잘 걸러내는 정수기는 없어요, 시중에. 그리고 이제 살균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정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물 환경에서는 강물을 퍼왔기 때문에 많이 오염이 돼 있다. 지하수를 쓰는 게 아니고 살균이 돼야 된다. 살균되는 정수기 있어요? 주변에? 셋째,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된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 약 알칼리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수할 때 버리는 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역삼투압 방식은 보통 4리터를 정수하면 1리터를 먹어요. 3리터는 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역삼투압은 자연적으로 그 아주 조밀한 필터를 물이 자연적으로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전기 압을 넣어서 이렇게 구겨 넣어야 돼. 그래야 이제 졸졸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이 이렇게 흘러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정수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24시간 걸러내고 그 물통에 넣었다가 물통에 넣어있는 들통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 들통이 플라스틱 병이죠. 그죠? 거기다 또 기능 첨가한다고 얼음도 집어넣고 얼음도 얼리고 또 열도 가해서 뜨거운 물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 주둥이는 전부 플라스틱이고 그 들통 안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미세 플라스틱 먹지 말래며. 생수도 싫어하는데 그런 데는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 그 용기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다 물 집어넣잖아요. 그 물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그 플라스틱 통에 그 뭐가 좋다고 뜨거운 물 먹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비닐 먹는 건데, 그죠? 정수기도 똑같아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터 어떤 게 좋은가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 걸러내고 잔류의약물질 걸러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걸러내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아까 염려했었던 부분들 염소 제거해야 되고 미세 플라스틱 제거해야 돼야 되고 신종 오염물질 제거해야 돼야 되고 거기에 살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안 좋은 것들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물론 정말 태초에 좋은 물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마시면 좋지. 그 안에 유익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샘물에 있는 물들, 오염되지 않은 물들은 살아있는 물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지금 부득불 저렇게 필터에 걸러서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부 없는 물로 만들어서 마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 5번째는 물을 정수한 다음에 또 저장 탱크가 없어야 돼요. 직수 방식이 좋죠. 중간에 아까 그랬잖아요. 걸러내면 염소 다 제거되죠. 그럼 세균 걸러낸다 그랬어요? 못 걸러내줘요. 아주 조밀한 역삼탑 필터도 세균 다 못 걸러내요.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불통 안에 있죠. 염소 없어졌죠. 세균이 득세하죠. 물도 덮이죠. 그래서 저장 방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장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역삼탑 필터를 쓰기 때문에 물이 졸졸졸졸 나오거든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장 방식을 택하죠. 6째, 물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 오염 정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죠? 3인용, 5인용, 또, 그 상수관이 얼마나 노후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관리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죠? 스스로 전구가 하나 끼듯이 낄 수 있으면 좋겠죠. 오염된 게 전부 게이지를 보여주고, 또 이제 정수기를 선택할 때, 이제 제3의 엄격한, 조직의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하죠. NSF가 이제 굉장히 엄격한데, 이런 인증, National Sanitary Foundation, 그래서 국제위생재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내 환경, 공기, 물, 식품, 이렇게 안전 분야 같은데 점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이렇게 통과가 돼야, 인증을 해줘요. 되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좋은 정수기는 이런데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혼자서 좋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첫째, 압축 활성탄 자외선 살균 방식의 상업 장단점을 보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정수 방식에서 이게 최선이다. 두 번째는 자외선 살균 필터가 있어야 된다. 물이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유익한 미네랄은 있어야 된다. 박테리아나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유해한 물질은 걸러내고 영양가 있는 물은 있어야 되겠죠. 미네랄은 살아있어야 된다. 물맛이 좀 틀리죠. 넷째는 필터 교체 시기, 또 자가 진단 알림, 정수를 얼마나 했고 또 전기는 얼마나 사용했고 이런 체크가 센서가 달려있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필터 오염 정도가 시시각각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다섯째는 직수 방식이어야 된다. 버리는 물이 없고 위생적이어야 된다. 이게 냉장고에 뭐 이렇게 시원한 물로 한다. 뭐 그러면 일단 저장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이 되면 2차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경유해서 나오는 물은 좋은 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나오는 게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 여섯째, 필터 교체가 쉬워야 되고 전기료가 적게 들어야 되고 설치 공간도 작아야 되고 또 탈부착, 필터 교체하는 게 쉽고 띄고 설치하는 게 쉬워야 된다. 7번째는 물이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채소, 과일, 쌀 씻을 때도 저게 필요하다. 찌개도 마찬가지 정수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직접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시는 물만 마시면 너무 아깝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7가지 조건들, 그리고 8가지는 아까 NSF, 까다로운, 과부라물, 또 신종의약품, 19종, 이런 거 다 차단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런 걸 차단하는 필터가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미국 특허, 또 국제 특허, 이런 것들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 정수기가 있는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는 신종 오염물질에 맞서 더욱 정교해진 기술력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스프링. 새로워진 이스프링은 NSF가 직접 진행한 테스트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3중 필터 시스템으로 미세 플라스틱,
신종의약품 19종, 과불화합물 7종, 보호막 속 박테리아 포함 총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NSF가 인증한 세계 최초 UVC LED 기술을 적용한 가정용 정수기로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NSF 인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NSF 인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SF란 내셔널 세니테이션 파운데이션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국립위생재단이라는 뜻인데요. 위생과 식품 안전을 위해 1944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과학자, 학자 및 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단체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검증된 인증기관으로 정수기, 물, 필터, 식품과 식품 관련 기기 전반에 대한 인증 기준을 정하고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합니다.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NSF의 업무 중 하나는 정수 처리 시스템의 검사 기준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인데요. 최고의 기술진을 갖추고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 엄격한 적용 기준을 개발, 세계 어디서나 적용 보장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정수 처리 제품의 성능에 대해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검사를 진행하며 이러한 검사 절차를 통과한 제품에 NSF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NSF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은 믿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정수기 테스트는 재질, 구조, 정수 성능에 대한 3가지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3가지 모두를 통과해야 NSF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질 안전성. 두 번째, 구조 완결성. 세 번째, 정수 성능. 이 3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재질 안전성 테스트는 정수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물에 더해지지는 않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구조 완결성 테스트는 누수 또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반복적으로 전원을 켜고 껐을 때 압력이 사라지거나 누수는 없는지,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이 되더라도 최소 15분간 물이 새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인지를 평가합니다. 정수 성능 테스트는 말 그대로 오염물 정수 성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실제 정수기의 성능이 정수기 제조업체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통과해야지 NSF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기준을 통과하고 이스프링이 받은 NSF 인증 항목은 무엇일까요? NSF ANSI 4위, 맛, 냄새 등 심미적 요인 감소. NSF ANSI 5B, 박테리아 99.9999%, 바이러스 99.99% 비활성화. NSF ANSI 53, 과불화합물 7종 및 포낙, 유기화합물, 남조류 배출 독소 제거. NSF ANSI 401,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및 잔류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감소. 이스프링은 NSF로부터 무려 17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이스프링 정수기는 NSF뿐만 아니라 WQA로부터도 인증을 받았는데요. WQA는 미국 수질협회인데요. 골드실 마크를 통해 정수기를 비롯해 수질 향상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정은 제품 성능 및 기능 시험, 제품 용량 분석 시험, 부품의 내구성 및 내압력성 시험, 기타 각종 제품 사양과 소비자 안내 인쇄물 서류 심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3개월간 정수기의 재질, 위해성, 위험요소, 시스템 적응성, 구비 상황 등 품질에 관한 전 항목을 세밀하게 점검합니다. 이스프링은 WQA로부터 골드실 인증을 받았죠. 오늘은 NSF라는 기관과 새로워진 이스프링이 받은 인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 인증들을 통해 품질이 또 한 번 입증된 새로워진 이스프링은 미세 플라스틱을 99% 여과하며 다음 세대의 신종 오염물질로 떠오르는 잔류의약물질 19종까지 여과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질은 새로운 정수기. 유해물질이 더 복잡해질수록 이스프링의 기술은 더 정교해집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새로워진 이스프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영상에서 보셨죠? 그 정수기가
생명이 필터잖아요, 그죠? 디자인이 아니고 필터인데, 그 필터가 이제 어떤 필터가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물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정수기를 고를 때 필터가 갖춰져야 될 조건들 쭉 써놨잖아요. 그거에 부합되는 정수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조건에 다 부합된 정수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스프링이 함에서 나온 이 스프링이에요. 저게 가정용 고급 정수기 세계 점유율 1위고 그 필터 기술 아까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인증을 받았어요. 그 인증 마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NSF예요. NSF에서도 몇 번을 인증받았냐가 중요한데 저걸 인증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 중에서 저거 받은 업체가 거의 없죠. 받아도 저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 되지 않고 아까 WQA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WQA는 서류 심사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NSF는 실질적인 거, 서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 그래서 되게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일반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광고에서 좋다, 또 연예인이 나와서 이거 좋다 얘기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조직에서 엄격하게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고 혈액의 상당 부분이 물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정수기가 역산투압이나 또 알칼리 온수기나 그러면 그 정보를 좀 더 취하셔서 이게 정말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아까 제가 필터 기준 조건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에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게 먹을 물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먹고 피를 맑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뭘 얼마나씩 더 부담한다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 때문에 하는 거고. 잠깐 광고를 드리면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 이제 거의 약간 좀 더 손을 봐야 되는데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장닥터.co.kr 들어가시면 저 위에 나의 건강 위치, 북, 전자책, 건강교실, VOD 이런 것들인데 일부는 오픈하고 일부는 아직 개발 중인데 채워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활용하시고 이 안에 제가 BSPS 몸과 삶을 바꾸는 기준 우리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디톡스하는 방법을 BSPS로 정의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요번에 새로 냈는데요. 333 디톡스. 디톡스를 진행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그 체질을 하면 어렵잖아요. 체질 분석. 그래서 이렇게 소화하고 흡수하고 해독하고 또 조율하는 그 과정들마다 이 장부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저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한 8가지 유형별로 쭉 나눴어요. 그래서 8가지 유형을 알고 아까 갑상선 기능 저하된 사람은 물 많이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간염이나 간 경화 있는 사람은 물 많이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리치바디는 건강이 단순히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를 잘 써서 경제적인 부까지 생각한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이나 백만장자들은 몸 관리의 프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 관리해서 어떤 점에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건강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침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써놓은 책이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이렇게 리치바디는 올려놨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강에 들어가셔서 그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신규 회원이면은 3만원 쿠폰이 있어요. 그 쿠폰으로 저 전자책을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2주 동안만 기간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다운받아서 만약에 구매하시면 다운받아서 구매하십시오.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물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인체 70%, 혈액의 80%, 혈장의 90% 이상이 물이다. 혈장은 혈구와 혈액은 혈구와 혈장이 있으니까 혈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 물은 대사, 신진대사의 대사, 배출, 또 체온을 조절하죠. 물을 빼고 넣고 해서 혈액 점도 유지를 하죠. 이런 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만 바꿔도 피가 맑아진다. 왜? 혈액의 80%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잡지 않으면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피가 맑아지면 몸도 건강도 회복된다. 라는 거죠. 좋은 물은 최고의 디톡스 식품이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생수는 좋은 물이 아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 그리고 비싸고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방식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정수 방식이 좋은지는 제가 쭉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필터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수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깨끗한 약알칼리수, 샘물 같은 물을 내고 있는 정수기를 쓰십시오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엘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